찬 바람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11월의 밤, 한서련은 한울그룹의 플래그십 스토어 꼭대기 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컬렉션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빛났고 실크 블라우스 위로 떨어지는 단정한 단발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한울그룹의 상속녀이자 불과 30의 나이에 이 거대한 패션 제국을 이끄는 천재 디렉터였다. 오늘 밤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시그니처 라인의 론칭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아직도 일하는 중이야? 파티 시작하려면 1시간도 안 남았는데. 한지훈이었다. 그녀의 하나뿐인 동생이자 한울그룹의 마케팅 총괄이사. 그는 누나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야망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서련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마지막 점검 중이야.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으니까. 너야말로 준비는 다 됐어?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네가 맡았잖아. 지훈은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하며 다가왔다. 그는 서련의 책상에 기대어 서며 그녀가 보고 있던 태블릿을 흘깃 보았다. 걱정 마. 누나의 완벽한 디자인을 돋보이게 할 완벽한 발표를 준비했으니까. 우린 항상 최고였잖아. 그는 서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서련은 수년간 쌓아온 긴장감 때문이라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다. 그래, 믿을게. 먼저 내려가 있어. 난 마무리하고 바로 따라갈게. 지훈은 알겠다는 듯 웃으며 돌아섰고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입가에 스친 미묘한 미소를 서련은 보지 못했다. 파티장은 이미 도시의 모든 유명 인사와 언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한울그룹의 새로운 컬렉션이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한서련이 무대에 올랐을 때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컬렉션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디자인한 의상들이 무대 위를 수놓을 때마다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행사장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더니 붉은색 경고 문구와 함께 긴급 뉴스가 속보로 뜨기 시작했다. 속보 한울그룹 한서련 디렉터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디자인 유출 혐의.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련의 심장도 함께 멈추는 듯했다. 그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그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횡령 혐의가 사실입니까? 경쟁사에 디자인을 팔아넘겼다는 게 맞습니까? 서련은 본능적으로 지훈을 찾았다. 그는 무대 한쪽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계산과 섬뜩한 만족감이었다. 그 순간 서련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무대 위로 올라와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서련 씨,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무대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한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누나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련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차가운 수갑이 자신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왕국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대한민국 패션계의 여왕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녀 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녀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자금 내역, 경쟁사 임원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 그리고 그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서 유출된 디자인 파일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손쓸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은 조작이며 배우는 한지훈이라고 주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회의적인 시선뿐이었다. 며칠 후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당연하게도 그녀의 해임안이 상정되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언론이 그녀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예상대로 한지훈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누나의 잘못을 자신이 모두 책임지고 한울그룹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회사를 책임지게 된 비운의 경영자에게 동정표를 보냈다. 서련은 작은 텔레비전 화면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치를 떨어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든 것, 그녀의 청춘과 열정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저 교활한 뱀의 소나기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지훈을 잘 보살펴 달라고 했던 유언을 떠올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지훈의 무능함과 방탕함을 감싸주었고 그에게 그룹의 중요한 자리까지 맡겼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실수였다. 증거 불충분으로 겨우 구속은 면했지만 이미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그녀가 풀려난 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쫓아낸 이사회의 통보서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서뿐이었다. 그녀가 살던 최고급 아파트는 압류되었고 그녀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녀는 단 며칠 만에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한울그룹의 정문 앞에 섰다. 이제 그녀는 그 문을 통과할 자격조차 없었다. 지훈은 그녀를 철저히 짓밟았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서련을 회복 불가능한 부도덕한 경영자로 낙인 찍었고 그녀의 측근이었던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서련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모두가 그녀를 외면했다. 권력과 돈이 한지훈에게로 넘어간 순간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낡은 외투깃을 여미며 차가운 거리로 나섰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배신감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그녀는 며칠을 정처 없이 헤매다 작은 모텔방에 몸을 숨겼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돈, 명예, 그리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까지.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곱씹었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을 추구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만들어진 증거와 자극적인 스캔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절망의 나락에서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무일 뿐이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였다. 한지훈은 이제 한울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녀는 모텔방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빛나던 눈동자는 생기를 잃었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과거의 인맥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전화를 피하거나 차갑게 거절했다. 그녀가 업계에서 얼마나 냉혹하게 경쟁자들을 눌러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타협을 모르는 완벽주의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몰락을 고소해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다. 밤늦게까지 이력서를 돌리고 허름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어느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앞을 가로막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고 뒷좌석에 앉은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한서련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본 기억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진성그룹의 회장, 권희준. 그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고 그의 나이나 사생활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비에 젖은 서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한서련 씨,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이런 곳에서 볼 줄은 몰랐군. 서련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이런 거물이라면 더욱더.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권희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야. 이대로 무너질 셈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되찾을 셈인가. 그의 말은 서련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동정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권희주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단 타. 비를 맞으며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군. 서련은 망설였다. 이 남자는 위험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너무 깊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가 내민 손이 어쩌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된 듯 조용하고 따뜻했다. 권희주는 그녀에게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다. 한지훈,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동생이 당신을 배신한 방식 꽤 인상적이더군. 하지만 너무 서툴렀어.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이 아마추어 같았지. 서련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걸? 권희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가 모르는 일은 별로 없어. 특히 이 도시에서는. 그는 다시 서련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 차가운 침묵이 차 안을 감쌌다. 한서련은 권희준이 건넨 손수건을 든 채 젖은 머리카락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옆에 앉은 남자 권희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제안이라니요? 그녀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물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치욕스러운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들추어냈다. 그는 한지훈의 배신을 아마추어 같았다고 평가했다. 그 말은 즉 자신은 그 모든 내막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뜻이었고 어쩌면 그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권희주는 그녀의 날카로운 경계심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시선을 창밖의 빗줄기로 돌렸다. 차는 이미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해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지. 명예, 부, 그리고 당신이 세운 왕국까지. 지금 당신은 빈손이고 한지훈은 한울그룹의 왕좌에 앉아 당신의 몰락을 비웃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설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고통스러운 사실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힘을 주지. 권희준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힘. 그리고 당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할 힘. 설연은 숨을 삼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특히 권희준 같은 남자와의 거래라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일 것이 분명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절망에 빠졌을지언정 그녀는 한서련이었다. 결코 쉽게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여자가 아니었다. 권희준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심해와 같아서 그 속의 의도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내 아내가 되어주면 돼. 그 말은 너무나도 뜻밖이라 서려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그녀는 되물었다. 아내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권희준의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다. 나는 농담을 하지 않아. 나에겐 아내가 필요하고 당신에겐 복수할 힘이 필요하지. 아주 공평한 거래 아닌가? 서련은 혼란스러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진성그룹의 회장이 왜 하필이면 지금의 자신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것일까? 이 남자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어떤 여자든 차지할 수 있을 터였다. 이해할 수 없군요. 왜 저죠? 지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당신의 명성에 5점만 될 뿐이에요. 그녀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한지훈보다 더 교활한 포식자의 장난은 아닐까. 빈털터리? 권희준이 피식 웃었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는군. 당신은 한서련이야. 10년 만에 한울그룹을 업계 정상에 올려놓은 천재 디렉터. 당신의 머릿속에 든 전략과 그 배짱,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난 껍데기뿐인 인형은 필요 없어. 내 옆에 서서 내 적들과 맞설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그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한 조건을 갖췄지. 당신의 적은 나의 적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설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나의 적은 나의 적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은 한지훈의 배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놓친 무언가를 이 남자는 꿰고 있었다. 한지훈 뒤에 누가 더 있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권희준은 대답 대신 차에 부착된 미니바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내일 오전까지 생각해보고 연락 줘. 이건 계약 조건이야. 당신이 서명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한서련이 아니라 권희준의 아내로. 차는 어느새 그녀가 머물던 허름한 모텔 앞에 멈춰섰다. 서련은 서류 봉투를 든 채 차에서 내렸다. 권희준은 창문을 닫기 전 마지막 말을 던졌다. 기억해. 절망은 사치야. 당신이 할 일은 복수지. 검은 세단은 빛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서련은 차가운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악마와의 거래,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악마와 손잡지 않을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방으로 돌아온 서련은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혼인 계약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그녀는 헛웃음이 나왔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컬렉션 계약서를 검토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건 혼인 계약서를 읽고 있었다. 계약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구체적이고 냉혹했다. 계약 기간은 2년.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감정적인 교류는 금지한다. 권희주는 한서련에게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걸맞은 모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을 한서련이 갑권희준의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갑은 을의 복수를 위해 진성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한다. 복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혹은 2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이혼하며 위자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서련은 계약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권희주는 그녀의 복수심을 담보로 그녀의 두뇌와 이미지를 사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왜 아내라는 역할이 필요했을까? 그의 적들이 누구이기에 그토록 강력한 그조차도 결혼이라는 방패막이가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한지훈의 배후에 있다는 그의 적은 과연 누구일까? 의무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계약은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오직 한울그룹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녀는 사랑도, 우정도, 심지어 가족의 따뜻함도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얼음성에 가두었고 그 결과 가장 믿었던 동생에게 가장 처참하게 배신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차가운 불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서련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적힌 권희준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권희준입니다. 어제와 같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서련은 말은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한서련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건이라. 권희준의 목소리에 흥미로운 기색이 스쳤다. 말해봐. 서련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복수가 끝난 후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한울그룹을 제게 돌려주세요. 완벽하게 제 소유로. 그녀는 돈이 아니라 그녀의 왕국을 원했다. 그녀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복수 방식이었다. 권희주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좋아. 역시 당신이군. 계약 성립이야.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낼 테니 준비해.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니까. 전화가 끊겼다. 서련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기분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더 강력한 악마의 손을 잡고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티티.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실장과 스타일리스트 팀이 도열해 있었다. 한서련님, 아니,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비서실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서련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를 최고급 살롱으로 데려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절망에 찌들었던 초라한 모습은 지워지고 다시금 차갑고 고고한 한서련의 모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도착한 곳은 진성그룹의 본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권희주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어제와 같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그의 손에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만족스러웠다. 이제야 좀 볼만하군. 그는 상자를 열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다. 이 반지를 끼는 순간 우리의 계약은 시작되는 거야. 후회할 기회는 없어. 서련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후회는 한지훈이 하게 되겠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을 감쌌다. 완벽하게 그녀의 손가락에 맞는 반지였다. 권희주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거래 성사를 알리는 차가운 낙인이었다. 환영한다, 권희준의 아내. 바로 그날 오후 진성그룹 권희준 회장, 패션 디렉터 한서령과 깜짝 결혼 발표라는 헤드라인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한지훈이 이 소식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서련은 생애 처음으로 아기의 찬 미소를 지었다. 권희준과의 결혼 발표는 대한민국 상류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든 태풍과도 같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횡령과 배임이라는 치욕스러운 스캔들로 몰락했던 한서련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재계 1위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된 것이다. 언론은 이 드라마틱한 반전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절망에 빠진 여자를 구원한 재벌의 로맨스라는 둥, 혹은 진성그룹이 한울그룹을 인수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둥.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한서련에게 권희준의 아내라는 새로운 삶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그녀가 입성한 진성그룹의 본가는 성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권희준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확하며 빈틈없이 통제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잘 만들어진 왕관을 쓰고 화려한 유리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권희준은 결혼 발표 직후 그녀에게 진성그룹의 법무팀과 비서실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보좌팀을 붙여주었다. 그는 이 팀을 사모님의 원활한 사교 활동을 위한 지원팀이라고 소개했지만 서련은 그들의 실체를 첫눈에 알아보았다. 팀의 리더인 윤태석 실장은 진성그룹의 그림자 부대로 불리는 전략기획실 출신이었다. 그의 눈빛은 정보기관의 엘리트 요원처럼 날카로웠고 그가 서련에게 건넨 자료들은 단순한 사교계 명단이 아니었다. 사모님, 이것은 현재 한울그룹의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의 현황입니다. 윤 실장은 태블릿 화면에 복잡한 인물 관계도를 띄웠다. 그리고 이것은 한지훈 이사가 최근 접촉한 인물들의 리스트입니다. 서련은 자료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한지훈의 이름 옆에는 낯선 외국계 투자 펀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블랙크레센트 캐피털, 이들은 누구죠? 그녀의 질문에 윤 실장은 즉시 다음 자료를 제시했다. 신흥 사모펀드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체는 아시아 시장의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사냥하는 기업 사냥꾼들입니다. 저희 회장님과도 몇 번 충돌이 있었던 곳이죠. 서련은 그제야 권희준이 말한 나의 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말에 의미를 깨달았다. 한지훈은 그저 멍청하게 배신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울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더 거대한 포식자에게 길을 열어준 하수인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권희준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럼 권희준 회장. 아니, 제 남편은 제가 뭘 하길 원하는 거죠? 설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냉기가 서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 복잡한 체스판의 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꺼이 그 말이 되기로 선택했다. 윤 실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회장님께서는 사모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을 하시길 원합니다. 한울그룹은 사모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룬 성입니다. 그 성의 모든 약점과 비밀 통로를 아시는 분은 오직 사모님뿐입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권희준의 차가운 명령이 담겨 있었다. 설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좋아요. 그럼 내 성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작전을 시작하죠. 우선 한지훈이 가장 신임하고 있지만 가장 배신하기 쉬운 인물부터 찾아내세요. 그날부터 한설연의 삶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완벽한 권사모를 연기했다. 그녀는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VVIP 자선 파티에 참석했으며 재계 거물들의 아내들과 우아하게 차를 마셨다. 사람들은 몰락했던 그녀가 어떻게 저토록 당당할 수 있는지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뒤에 권희준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버티고 있음을 알기에 감히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사교계를 자신의 정보 수집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저택의 서쪽 별관에 마련된 비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곳은 윤태석의 팀이 24시간 상주하는 진성그룹의 작은 전략사령부였다. 서련은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다시 날카로운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한울그룹의 실시간 주가 변동, 한지훈의 동선, 그리고 블랙 크레센트의 자금 흐름까지 모든 정보가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지휘관처럼 윤태석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권희준과는 철저히 계약에 입각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공식적인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윤태석 실장이었다. 하지만 설연은 저택 곳곳에서 권희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는 포식자 같았다. 어느 날 밤, 설연이 사무실에서 한지훈이 새로 론칭하려는 시즌 컬렉션의 치명적인 결함 자신만이 아는 원단, 수급 문제를 분석하고 있을 때 서재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권희준이었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그는 설연이 작업하고 있는 스크린을 잠시 바라보더니 그녀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꽤 즐거워 보이는군. 복수가 체질에 맞나 봐.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설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즐겁다기보다는 제자리를 찾는 중이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그녀는 태연하게 자료를 넘기며 덧붙였다. 회장님이야말로 이런 소꿉놀이에 어울려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한울그룹 정도는 진성그룹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일 텐데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듯 자신도 그를 이용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권희준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소꿉놀이라. 당신 동생은 그 블랙 크레센트라는 늑대들을 끌어들였어. 그 늑대들은 한울이라는 양을 잡아먹고 나면 분명히 내 목장까지 넘보게 될 거야. 난 내 울타리를 넘보는 놈들을 그냥 두는 성격이 못 되지.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당신은 내 울타리의 일부가 됐어, 한설연.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말은 경고이자 동시에 기묘한 동맹의 확인이기도 했다. 서련은 그제야 모니터에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확실히 해두죠, 회장님. 저는 당신의 울타리 안에 갇힌 양이 될 생각 없어요. 저는 늑대를 사냥하는 사냥개가 될 겁니다. 제 사냥이 끝나면 저는 제 몫의 전리품을 가지고 떠날 거고요.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권희주는 그 대담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받았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사냥개든 뭐든 이빨은 날카로워야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실장에게 말해뒀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건 뭐든지 지원하라고. 심지어 그게 진성그룹의 법률 고문단을 동원해서 한지훈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일이라 해도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섰다. 아, 그리고 내일 저녁 진성재단 이사회가 있어. 내 아내로서 당신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자리야. 실망시키지 마. 문이 닫히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련은 그가 나간 문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권희준. 그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 철저히 올가매고 있었다. 하지만 서련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손에 쥐어진 권력이라는 칼을 바라보았다. 이 칼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적의 심장을 꿰뚫는 창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꺼이 악마의 아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진성재단 이사회는 권희준의 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과 같았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재계, 법조계, 그리고 정계에 숨겨진 실력자들이었다. 한서련은 권희준의 옆자리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아내라는 역할에 완벽하게 빙의했다. 값비싼 보석도 화려한 드레스도 그녀의 차가운 지성을 가리지 못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이 사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서련의 시선은 한지훈의 배신을 도왔던 이사들, 그리고 한울그룹과 연관된 인물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등장은 그들에게 명백한 경고였다. 몰락했던 한서련이 아니라 진성그룹의 권희준을 등에 업은 권 사모로서의 등장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이사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들이 한지훈의 편에 서지 않았음을 에둘러 표현하려 애썼다. 한편 한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집어던지며 분노하고 있었다. 한서련과 권희준의 결혼 소식은 그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는 누나가 재기불능일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강력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돌아왔다. 젠장. 그 여자가 어떻게? 권희준이라니.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내 오만함이 그의 불안을 덮었다. 그는 권희준이 서련의 과거 스캔들을 정말로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그저 트로피 와이프일 뿐이야. 권희준의 취향이 독특한 것뿐이지. 지우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는 이제 한울그룹의 회장이었고 블랙 크레센트 캐피털이라는 든든한 뒷배도 생겼다. 그는 누나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없을 거라 애써 결론 내렸다. 그는 곧바로 비서를 불러 서련이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값비싼 선물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축하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한울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조롱이자 경고였다. 서련은 지훈이 보낸 선물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디자이너의 한정판 스카프가 들어 있었다. 과거의 추억을 자극하며 그녀를 흔들어 보려는 얕은 속셈이었다. 그녀는 비서를 시켜 그 선물을 취향이 아니다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그대로 반송시켰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윤태석 실장과 함께 본격적인 반격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완벽한 가면을 쓰고 적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신분을 10분 활용했다. 그녀는 VVIP들만 참석하는 사교 파티와 자선 경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전의 한서련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시간 낭비 같은 행사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과거 한울그룹과 거래했던 업계 관계자들 사이를 유유히 거닐었다. 그녀는 몰락한 여왕의 모습이 아니었다. 더 강력한 왕의 아내로서 모든 것을 용서한 듯한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 한서련 사모님 아니세요? 아니, 이젠 권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한때 그녀에게 아부했던 원단 공급업체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서련은 그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오랜만이네요, 김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울은 요즘 어떤가요? 제가 떠난 뒤로 걱정이 많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하게 옛 직장을 걱정하는 전임자처럼 들렸다. 김 사장은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죽을 맛입니다. 한지훈 회장 그 젊은 양반이 너무 제멋대로라. 김 사장은 새 회장의 무능함과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련은 맞장구를 치며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질문을 던졌다. 어머, 정말요? 지훈이가 그럴 리가. 혹시 이번 FW 컬렉션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제가 기획했던 마지막 작품이라 애정이 많이 가는데 김 사장은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씀 마십시오. 사모님께서 정해두신 이탈리아 최고급 실크 원단을 한 회장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부 저가 중국산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품질 차이가 엄청난데 이러다간 한울의 명성에 금이 갈까 걱정입니다. 서련의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듯했다. 그런 일이 지훈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김 사장님께서 잘 좀 보필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다음 타깃으로 이동했다. 그날 밤 그녀는 수많은 김 사장들을 만났다. 디자이너, 유통 담당자, 심지어 하청 공장의 임원까지 그녀는 그들에게서 한지훈이 한울그룹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수집했다. 그는 서련의 완벽주의와는 정반대로 오직 단기적인 이익과 과시적인 경영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윤태석 실장의 팀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가면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정보 수집가로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윤태석 실장이 그녀의 비밀 사무실로 긴급한 보고를 올렸다. 사모님, 예상대로입니다. 한지훈이 FW 컬렉션의 메인 원단을 저가 중국산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이탈리아 공급처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서련은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물었다. 그 중국산 원단 품질 검사는 해봤나요? 윤 실장은 태블릿을 내밀었다. 네, 저희 쪽에서
샘플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특정 화학 약품 처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세탁 시 변색과 수축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할 겁니다. 설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한울에 있을 때 그 중국 업체는 품질 미달로 그녀가 직접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곳이었다. 한지우는 비용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독이 든 사과를 삼킨 셈이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선물을 주도록 하죠. 한지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컬렉션이 론칭과 동시에 최악의 스캔들이 되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권희준이 제공한 자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해외 유령 법인을 통해 그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했다. 첫째, 한지훈이 계약을 파기한 이탈리아 원단 업체와 접촉했다. 그녀는 그들의 위약금 소송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한울그룹의 불공정 계약 파기 사례를 유럽 패션 업계 전체에 은밀하게 흘렸다. 한울그룹의 국제 신용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둘째, 그녀는 그 문제에 중국산 원단이 가진 결함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국내의 유력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과 환경단체의 익명으로 제보 파일을 보냈다. 그 파일에는 원단의 유해 성분 분석표와 이것이 피부에 미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서까지 완벽하게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공익 제보라는 가면을 쓰고 진행되었다. 네. 한지훈이 야심차게 준비한 FW 컬렉션 론칭쇼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는 한서련의 몰락을 연출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의 화려한 등극을 알리고 싶어 했다. 쇼는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한지훈은 무대 위에서 자신이 어떻게 한울그룹을 혁신하고 있는지 열변을 토했다. 그는 누나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해 있었다. 하지만 쇼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될 무렵 상황은 급변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었다. 오늘 공개된 의상들의 원단이 심각한 품질 결함이 있으며 유해 성분까지 검출되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뒤편의 스크린이 켜졌다. 그것은 한지훈이 준비한 영상이 아니었다. 긴급 속보로 편성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예고편이었다. 충격 고발. 명품 패션 한울그룹. 알고 보니 유해물질 덩어리. 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설연이 제공한 분석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한지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는 그를 태워버릴 지옥불이 되어 쏟아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련은 진성그룹 본가의 고요한 응접실에서 권희준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TV 화면이 켜져 있었고 한지훈의 처참한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권희준은 찻잔을 든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첫 번째 사냥치고는 꽤 성공적이군. 설연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건 사냥이 아니에요. 그저 제 물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청소의 시작일 뿐이죠. 그녀의 붉은 입술이 완벽한 가면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다. 권희준과는 철저히 계약에 입각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공식적인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윤태석 실장이었다. 하지만 설연은 저택 곳곳에서 권희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는 포식자 같았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한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이사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이 모든 건 음모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깎아내리려는 수작이라고요.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분노는 공포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그는 디자인 팀장과 원단 수급 담당자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며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사들은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들 역시 폭락하는 주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었다. 한월로 이사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한 회장,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그 문제에 중국 업체를 선정한 것은 회장님 본인입니다. 한설현, 전임 사장이 왜 그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는지 잊으셨습니까? 지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이미 논리를 잃은 지 오래였다. 궁지에 몰린 한지우는 가장 멍청하고도 예측 가능한 선택을 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한설현이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누나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권희준과 결혼했다고 확신했다. 그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분노가 되어 끌어올랐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언론을 이용해 설현을 매장시켰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단독 권희준 회장 부인 한설현, 친정기업 한울 죽이기 논란, 복수인가.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한설현이 진성그룹의 부를 이용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 파파라치가 찍은 공식 자선 행사 사진과 동시에 한울그룹이 위기에 빠진 상황을 대비시켰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뿌리를 배신하고 복수심에 불타 동생의 앞길을 막는 악녀가 되어 있었다. 설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으로 그 기사들을 무덤덤하게 넘겨보고 있었다. 윤태석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한지훈이 고용한 언론 플레이팀의 소행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모님을 금전 때문에 가족을 버린 여자로 프레임 씌우고 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설현은 찻잔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동도 없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야. 벼랑 끝에 몰린 쥐는 원래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법이지.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겉보기처럼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다른 비난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피와 땀이 깃든 한울그룹을 죽이려 한다는 오명은 참기 힘들었다.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들어왔다. 그는 공식 석상이 아님에도 늘 그렇듯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다. 기사 봤어. 그가 낮게 말했다. 대응을 준비해야겠군. 설현은 고개를 들었다. 이 또한 지나갈 가십일 뿐입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어요. 권희준은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섰다. 가십, 한지우는 당신을 단순한 스캔들 메이커로 만들고 있어.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고작 동생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친정회사를 공격하는 유치한 여자로 말이야. 이건 당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진성그룹의 이미지에도 흠집을 내는 일이야.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계약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윤태석 실장이 그녀의 비밀 사무실로 긴급한 보고를 올렸다. 사모님, 예상대로입니다. 한지훈이 FW 컬렉션의 메인 원단을 저가 중국산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이탈리아 공급처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설현은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물었다. 그 중국산 원단 품질 검사는 해봤나요? 윤 실장은 태블릿을 내밀었다. 네,
저희 쪽에서 샘플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특정 화학약품 처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세탁 시 변색과 수축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할 겁니다. 서련은 놀랐다. 이것은 계약서에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권희준의 사적인 배려 혹은 계산된 전략이었다. 인터뷰. 제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하죠? 권희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실을 말해. 하지만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이 왜 한울그룹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한울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당신은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유산을 되찾으려는 여왕이라는 걸 증명해. 다음 날, 인터뷰는 진성그룹 본가의 고풍스러운 서재에서 진행되었다. 서련은 화려한 권 사모의 드레스가 아닌 지적이면서도 단단함이 느껴지는 아이보리색 슈트를 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나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업계 최고의 전문가 한서련이었다. 기자는 날카로운 질문부터 던졌다. 최근 한울그룹의 위기와 관련하여 사모님께서 배후에 있다는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련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한울그룹은 제 아버지의 유산이자 제 청춘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공격한다는 건 제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한지훈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울그룹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한울을 이끌 때의 제일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 품질이었습니다. 패션은 사람의 살결에 가장 먼저 닿는 예술이니까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그 가치를 저버리는 순간 한울은 더 이상 한울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한울의 FW 컬렉션 사태를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실수라고 표현하면서도 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훈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과 한울에 대한 애정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기자는 완전히 그녀에게 매료되어 있었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한서련이라는 인물의 화려한 복귀를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었다. 대중들은 무능한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진짜 경영자 한서련에게 열광했다. 반대로 한지훈은 자신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누나에게 누명을 씌운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한울그룹의 주가는 더욱더 폭락했고 이사들은 한지훈에게 노골적으로 사퇴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 기사가 실린 잡지를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즉시 블랙 크레센트 캐피털의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당장 계획을 실행해. 내가 저 여자보다 먼저 한우를 차지해야겠어.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는 자신이 늑대를 자신의 안방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날 밤 권희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늦게까지 체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련이 조용히 들어왔다. 인터뷰 고마웠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권희준은 체스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한 건 판을 깐 것뿐이야. 그 위에서 춤을 춘 건 당신이지. 아주 멋진 춤이었어. 그는 검은색 나이트를 움직여 상대편의 비숍을 잡았다. 서련은 그가 보고 있던 경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블랙 크레센트 한울그룹 주식 대량 매집 시작. 적대적 M.A 시도 결국 움직였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권희준이 고개를 들었다. 한지훈이 스스로 문을 열어줬지.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설현은 모니터에 떠 있는 블랙 크레센트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저들이 원하는 건 한울이 아니에요. 한울을 해체해서 쪼개 파는 거죠. 권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에 섰다. 맞아. 그리고 난 그 꼴을 볼 생각이 없고 설현은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도 저들과 악연이 있다고 했죠. 권희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몇 년 전 진성의 자회사 하나를 저런 식으로 사냥하려 했었지. 막아내긴 했지만 피해가 컸어. 그는 다시 설현을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과 나의 적은 완전히 일치했군. 어때, 한설현? 이 늙은 사자들과 함께 춤을 출 준비는 됐나? 설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더 복잡하고 더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공동의 적을 가진 동맹이었다. 춤이 아니라 전쟁이겠죠. 그리고 저는 전쟁에서 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날카로운 미소가 걸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모니터 속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주가 그래프를 마치 다가올 폭풍을 맞이하는 전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한울그룹은 그야말로 전면전에 돌입했다. 블랙 크레센트 캐피털, BCC, 이 공식적으로 적대적 MA를 선언한 것이다. 그들은 유령 회사를 내세워 현재 시장가보다 30%나 높은 가격에 한울그룹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품질 스캔들로 휘청이던 회사에 이는 치명타나 다름없었다. 소액 주주들은 격렬하게 동요하기 시작했고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지훈이 회장 자격으로 이 움직임을 환영하는 듯한 공식 성명을 냈다는 사실이다. 그는 BCC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한울에 새로운 자본과 선진 경영 구조를 가져올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명백한 회사 매각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BCC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강력한 구조 조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BCC가 한울을 통째로 삼킬 수 있도록 정관상의 모든 방어 조항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진성가에 마련된 한설현의 비밀 작전실은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었다.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다. 한설현과 권희준, 그리고 윤태석 실장을 포함한 특별팀 전원이 수십 개의 모니터에 떠 있는 금융 데이터와 첩보를 주시하고 있었다. BCC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태석 실장이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지훈은 이번 주주총회 투표가 끝나는 즉시 자신의 모든 상속 지분을 BCC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BCC 아시아 지부의 임원직과 막대한 차익을 보장받았고요. 멍청하긴. 설현이 차갑게 내뱉었다. 이용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한지훈을 통째로 씹어 삼킬 텐데. 그녀는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준비는 끝났죠? 권희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3주간 우리는 5개의 서로 다른 유령 법인을 이용해 시장에 풀린 한울의 주식을 비밀리에 전량 매집했어. 예상대로 주가가 휴지 조각 수준으로 떨어져서 큰 힘은 들지 않았지. 그가 차트 하나를 가리켰다. BCC의 성장을 원치 않는 연기금 쪽 친구들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하면 현재 우리가 41%를 확보했어. 설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41%. 그것은 압도적인 숫자였다. 한지훈과 BCC는 자신들이 약 30% 한지훈의 지분과 그들이 매집한 주식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싱거운 승리가 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증거는요? 설현이 물었다. 윤태석 실장이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밀봉된 서류철을 그녀에게 건넸다.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을 기소했던 서류들의 위조된 서명과 지문 감식 결과입니다. 한지훈이 FW 컬렉션을 고의로 망가뜨려 주가를 떨어뜨리겠다고 BCC 이사와 공모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USB 하나를 가리켰다. 자금 흐름 전체 내역입니다. 한울에서 빠져나간 돈이 유령 컨설팅 회사를 거쳐 돈 세탁된 후 한지훈의 스위스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최소 20년은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설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네요. 임시 주주총회 당일 한울그룹 본사 로비는 언론사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기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다.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BCC 측 대표단이 차례로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한지훈은 최고급 세단에서 내리며 피곤하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이 누나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한지훈은 BCC의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거짓 비극의 주인공처럼 연기하며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용감한 결정이 필요한지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한우를 구하기 위해 그가 선언했다. 우리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 블랙 크레센트 캐피털이 우리에게 그럴 힘을 줄 것입니다. 그는 회사의 핵심 자산, 즉 설연이 직접 일군 디자인 스튜디오와 핵심 생산 공장을 매각하여 유통에 집중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것은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지금부터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한지훈이 말을 이어가던 그 순간 회의장의 육중한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정적이 감도는 회의장 안으로 대리석 바닥을 내딛는 하이힐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 투표는 필요 없을 거야, 지훈아.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한설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권사모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파워슈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그것은 한설연 이사의 전투복이었다. 그녀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위엄있고 강인한 걸음으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권희주는 함께 오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전쟁이었고 그녀는 스스로 끝을 맺기로 했다. 지우는 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나, 누나가 여길 왜 와? 당신은 더 이상 주주도 아니잖아. 보안, 당장 저 여자 끌어내.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설연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압도적이었다. 설연은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오, 나도 권리가 있지, 내 동생. 그녀는 뒤따라온 윤태석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JS 홀딩스 KY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그 외 3개의 모법인을 소개합니다. 윤태석 실장이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 법인들은 지난 3주간 한울그룹의 지분 총 41%를 확보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설연님께서 이 모든 지분의 유일한 법적 대리인이십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BCC 대표단과 한지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계산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41%에 더해 현재 경영진의 불만을 품은 이사들의 지분까지 합하면 그들은 이미 과반을 잃었다. 지훈은 부들부들 떨었다. 아, 아니야. 말도 안 돼. 저 돈이 다 어디서 났어. 하지만
설연이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건 투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녀는 지훈의 눈을, 그 영혼을 꿰뚫을 듯이 바라보았다. 너희가 어떤 자를 믿고 있었는지 그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지. 지훈의 뒤편, 그의 발표 자료가 띄워져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순간 번쩍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증거가 그 화면을 가득 채웠다. 첫 번째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한울에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 다음은 한지훈과 BCC 이사 간의 이메일이었다. 그리고 끔찍할 정도로 선명한 한지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여자는 갔어. 이 회사는 이제 우리 거야. 마음껏 피 빨아먹으라고.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한지훈을 마치 괴물을 보듯 쳐다보았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두 개의 문서가 나란히 떴다. 하나는 설연을 기소했던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위조된 서명과 조작된 지문이라는 법의학적 감정서였다. 거짓말이야. 이 미친년. 네가 감히 이런 걸 조작해. 한지훈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연단 위로 달려들어 스크린을 끄려하고 기기들을 부수려 했다. 네가 한 짓이잖아. 네가 FW 컬렉션을 망쳤어. 설연은 그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마주 섰다. 내가 지훈아, 아니면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은 내 욕심에 내가 유독하다고 경고했던 그 저가 원단을 일부러 사용한 내가 나에 대한 증거를 조작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인감과 서명을 위조해 지분을 가로챘던 것처럼. 그녀의 모든 말은 칼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넌 나만 배신한 게 아니야. 넌 아버지를 배신했어. 한우를 배신했어. 닥쳐. 지훈이 포효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인간성을 상실했다. 그가 손을 휘둘러 설연의 뺨을 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설연에게 결코 닿지 못했다. 윤태석 실장이 미리 심어둔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제압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설연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온 검사들이었다. 한지훈 씨, 수사팀장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귀하를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최후의 일격이었다. 지훈이 발버둥 치며 절규하는 동안 검사들은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자신들의 공모 증거와 검사들의 등장을 본 BCC 관계자들은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윤태석 실장과 그의 팀이 모든 출구를 막아선 뒤 수사관들에게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다. 이분들께서도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일망타진이었다. 설연은 연단 위에서 조용히 서서 아래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내려다보았다. 지훈이 끌려나가면서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공포, 그리고 일말의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설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공허했으며, 그리고 마침내 평온했다. 그녀가 이겼다. 여왕은 자신의 성으로 돌아와 반역자를 처단했다. 그녀는 한울그룹 건물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뒷좌석 문이 열렸다. 권희준이 그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옆자리로 살짝 비켜 앉아 그녀의 공간을 만들었다. 설연이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고 그녀를 혼란스러운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시켰다. 한지훈의 야망이 남긴 잿더미를 뒤로 한 채 한지훈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한올그룹의 상징처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주주들의 고성이 뒤엉켰다. 한서련은 그 혼돈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온 차 안 권희주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윤 실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한울그룹 내일 오전 9시부로 거래 정지시켜. 그리고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한울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동성을 무제한 지원한다고 발표해. 서련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내 싸움이고 한울은 내 회사예요. 진성의 이름이 필요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희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아내의 회사야. 그리고 내 아내가 피 흘려 되찾은 성이 무너지는 걸 볼 생각 없어. 이건 지원이 아니라 투자야. 당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에 대한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련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한서련의 극적인 복귀와 한지훈의 구속, 그리고 진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발표까지. 한울그룹의 주식은 거래 정지되었지만 시장은 이미 한서련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아침 3주 만에 자신의 사무실, 아니 한지훈이 망가뜨려 놓았던 아버지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에는 이 도시가 모두 그녀의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무거운 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한지훈의 측근이었던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사색이 되어 있었다. 서련은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늘부로 여기 계신 모든 분을 직위 해제합니다. 한울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즉시 윤태석 실장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지훈의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들을 모두 법무팀에 넘겼다. 그녀의 구조조정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한지훈이 해고했던 자신의 오랜 측근이자 실력 있는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복귀를 환영했다. 서련은 그들 앞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회사를 되살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전쟁입니다. 그녀의 말에 무너졌던 한울그룹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FW 컬렉션 사태를 수습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문제가 된 중국산 원단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을 전량 리콜 및 폐기 조치했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이탈리아의 원단 공급처로 날아갔다. 그들은 한지훈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분노해 있었지만 서련이 직접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약금의 2배를 지불하며 신뢰 회복을 요청하자 마음을 돌렸다. 그녀는 한울그룹의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공식 사과 영상을 촬영했다. 저의 불찰이자 저의 가족이 일으킨 문제입니다. 한울그룹은 오늘부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품질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철학을 제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발빠른 대처에 등을 돌렸던 소비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지훈은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서련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한지훈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BCC 역시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철수해야 했으며 그들이 쏟아부었던 자금은 모두 권희준과 설현의 전략에 휘말려 공중분해되었다. 시간이 흘러 한울그룹이 기적적으로 정상 궤도에 오른 어느 봄날, 설현은 르네상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론칭시켰다. 그녀의 복귀작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한울그룹이 완벽하게 부활했음을 알렸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직 한설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왕국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컬렉션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끝난 후 그녀는 진성그룹의 본가로 돌아왔다. 그녀가 서재로 들어서자 권희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밤에 서명했던 낡은 혼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오늘로 정확히 2년이군. 권희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설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할 힘을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BCC라는 적을 처리해 주었다. 그것은 완벽한 거래였다. 그녀는 계약서 옆에 놓인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 계약서는 파기해야겠어. 권희준이 그녀의 손을 저지했다. 설현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시죠? 복수는 끝났고 한울도 되찾았어요. 계약은 완수됐어요. 권희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아니, 조건이 불공정했어.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불공정하다니요? 설현은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파트너를 고작 2년만 소유한다는 건 나에게 너무 큰 손해더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처음 그가 주었던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우아하게 빛나는 플래티넘 밴드가 들어있었다. 이건 새로운 계약서야. 그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남자가. 계약 기간은 영원, 조건은 동등한 파트너,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당신과 공유하는 것. 그는 반지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어때, 한설연. 이 계약 받아들이겠나? 설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빗속의 밤을 기억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 악마 같은 남자를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악마가 아니었다. 그녀의 지성과 강인함, 그리고 그녀의 상처까지도 사랑하게 된 한 남자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가질 수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던 것까지 얻게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입가에 지난 2년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답을 알고 있었다.